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독서와 문법 완전 정복 A반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찍는 이유 아시죠? 우리 지난번 이제 방과후 수업 총 20차시 수업 중에서 17차시 강의를 선생님 찍기로 했었는데 그때 못 찍었던 강의가 있어서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마침 또 모의고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문법도 정리할 겸 그리고 독서 지문 중에 요러한 좀 유형들 지구과학 지문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들어가면 적어도 요런 좀 지구과학 분야에서 날씨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 강의를 찍게 된 거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지문은 예전에 그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있던 지문들을 선생님이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지금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글 함께 정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 거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과학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워 보인 이유가 평소에 지구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크게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국어 시간이지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이라면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지만 국어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확인할 거는 요 12번 문제부터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책 기준으로 하자면 83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압의 영향과 일기도 83페이지. 83페이지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여러분 교재에서 잘 챙겨보시고요. 일단 1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에서 16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먼저 다 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거니까 5개 중에 4개는 틀린 거고 하나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를 보다가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상승한다. 그럼 줄만 쳐요. 고도 높아져 기압 상승에 그럼 고도와 기압은 같이 가는 건가? 체크. 두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진다. 온도랑 밀도가 같이 가는 건가? 체크. 세 번째, 지상의 기온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이 높아진다. 그럼 여러분 뭔가 조금 달라 보이면서 똑같아 보이는 게 뭐냐면 기온, 기압. 그럼 기온과 기압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지상과 상공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과 상공은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상의 기온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똑같이 같이 가는 비례인가? 그런데 지상과 상공이 지상의 기온과 상공의 기압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 체크를 잘 하시고 이런 지구과학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많이 힘드냐면 기압과 기온을 헷갈려 버리면 본문에는 기온으로 돼 있었는데 자신은 기압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으시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보정하지 않은 등압선이 나타내는 값은 등고선의 값과 비례한다. 이런 말이 책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독일 고도에서 고, 저, 위도 간의 기온 차이가 겨울보다 여름에 크다. 그러면 겨울, 여름이라는 어떤 계절에 관한 것들이 관계가 있는지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위도 나올 때 계절에 관련된 게 있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12번 문제가 이거고요. 13번 문제는 보기 문제인데 기압과 바람 문제니까 기압, 바람 나왔을 때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고 14번, 15번은 보기 문제니까 지금 못 풀겠죠? 15번, 16번은 어휘 문제니까 어휘는 보면서 바로바로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러면 혹시 아직 문제 안 풀었다면 잠깐 스탑해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스탑. 문제 풀고. 자, 갑시다. 자, 1문단부터 가죠. 일단 이해를 잘 했는지 여부는 오른쪽에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돼요. 대기는 지구에 인력을 받는다. 즉, 정리하는 거잖아요. 즉, 지표면에 대기의 무게가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대기는 지구의 인력이라고 하는 건 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이 대기를 당겨요. 그럼 대기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게 공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구가 막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대기라는 게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무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에 무게가 작용하는데 이 무게 때문에 생긴 압력을 기압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기압의 정의를 내린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압이야 라고 설명한 거니까 저 대기와 지구의 인력과 대기의 무게를 설명한 가장 큰 이유는 기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 그죠? 요 압력이라는 게 기압이구나.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건 대기의 무게가 주는 압력을 얘기하는구나. 넘어가요. 지상기압은 자 지상의 기압이에요. 지상이니까 땅 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다 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상기압은 1643년에 이탈리아의 토리첼리,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왜냐하면 사람 이름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두 의견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측정했다. 그럼 토리첼리는 뭔가를 측정한 사람인가 봐요. 뭘 측정했죠? 기압을 측정했겠죠? 토리첼리는 한쪽이 막힌 길이 약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든 그릇에 그간을 거꾸로 세우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그릇이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수은을 채운 거겠죠. 수은을 채우고 그다음에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채운 다음에 이걸 거꾸로 세웠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유리관을 이렇게 거꾸로 세웠다. 근데 한쪽이 막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을 것이고 여기는 뚫려 있는, 그죠? 여기 뚫려 있는 아마 관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안에도 아마 수은이 원래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 가득 차 있는 수은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수은을 뒤집는 순간 요게 이렇게 수은들이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도 이미 수은이 존재하고 얘 안에도 수은이 존재했을 텐데 이게 다 흘러나가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수은이 흘러내리다가 약 76cm,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요게 지금 전체가 1m니까 요게 1m였으니까 한 요렇게 76cm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수은 기둥이라고 하는 게. 죄송해요. 선생님 감기 걸려갖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노란 부분은 지금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죠?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일 거고 그 공기가 이렇게 수은을 밀어내려서 요만큼의 수은 기둥이 생겼는데 그 수은 기둥,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수은 높이가 76cm에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 한 24cm 정도의 그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겠죠. 그럼 수은이 이렇게 내려와서 수은의 높이는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수은에서 요 양이 흘러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요 수은 기둥의 높이, 요 수은 기둥의 무게, 요 기둥의 무게가 뭐랑 똑같냐면 지상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의 공기의 무게와 같다. 근데 우리가 공기의 무게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압이라고 했잖아요. 공기의 무게가 주는 압력의 기압이었으니까 결국 이 수은 기둥의 무게가 공기의 무게와 같은 거니까 기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기압을 나타낸 단위로 수은 기둥의 높이를 의미하는 수은 기둥 갖고 설명했으니까 수은주 밀리미터, 그래서 mmHg라고 하는 밀리미터 Hg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Hg가 수은 뭐 이런 건가 보죠. 뭐 지금 정확한 뭐 그런 개념 모르겠지만 요 글에 따르면 요게 밀리미터일 거니까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대요. 오늘날에는 국제 표준 단위를 도입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기압의 단위로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HPA를 이용하는데 760mm Hg 수은주 밀리미터는 약 1013 헥토파스칼과 똑같다. 근데 왜 760mm일까? 아까 76cm라고 했으니까 어디 갔지? 76cm. 7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니까 760mm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수은주 기둥, 요거. 원래 1m 기준에 있는 수은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여기서 요만큼 요 기둥에 해당하는 요 기둥이, 수은 기둥이 생겼을 텐데 이 수은 기둥의 무게가 이 대기, 지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만큼 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단위가 아까 760mm Hg 수은주 밀리미터. 따라서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단위를 뭘 쓰고 있냐면 수은주 밀리미터라는 거를 쓰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표준 단위라는 걸 도입하게 되어서 이제는
헥토파스칼 이런 거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를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주제요. 기압의 정의는 무엇이고 기압의 표시 단위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A에 작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16번 문제에서 1번 보니까 작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에 작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겠네요. 그럼 A는 맞는 말. 16번에 1번 지우고 어휘는 바로바로 지워요. 자, 2문 나갑시다. 기압은 자, 기압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기압이 무엇인지 좀 더 추가된 설명이 필요하겠죠. 기압은 공기의 무게로 인한 것이므로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럼 얘들아 공기의 무게에 관한 건데 이제는 높은 곳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가 봐요. 높은 곳으로 갈수록 해당 고도의 상공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서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만큼 적다란 얘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봐요. 공기가 많이 있으면 공기가 주는 압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높이는 공기가 적다고 했으니까 적으면 압력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은 적을 것이고 기압이 낮아진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 기압이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높은 곳으로 간다. 고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말을 좀 바꿔보면 높은 곳, 고도, 이게 고도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양은 적어지고 이로 인해 기압은 낮아진다. 그러면 이 고도하고 기압, 즉 고도라고 하는 건 높이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높이와 기압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네. 그냥 반비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비례냐 반비례냐는 원래는 이제 정확한 2배 늘어나면 2배 줄고 이게 정량이 돼야 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크고 작아진 거 우리가 비례 반비례라고 설명도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확인한 사람이 파스칼이었다. 그러면 아까 토리칠리라는 사람은 이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했던 어떤 공기의 압력을 측정한 사람이고 여기는 파스칼은 그 기압이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것들을 확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험을 한 사람인 거죠. 그는 페리에에게 또 다른 사람 나왔네. 페리에라는 사람 같이 한 건가 봐. 기압과 고도의 관계에 대한 관한 실험을 수행했다. 자, 수행이라는 걸 16번에 2번 보니까 생각하거나 계획한 등 일을 해냈다. 자, 수행하는 건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페리에는 1648년에 파스칼의 고향 근처에 있는 해발 1465m의 산에서 고도에 따른, 자, 고도라는 게 방금 얘기했던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압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결과 파스칼이 예상한 대로 산의 정상으로 갈수록, 즉 높이가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점차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선생님이 아까 그냥 쉽게 반비례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반비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크고 작아지는 관계, 그러니까 같이 커지면 비례 관계,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건 반비례 관계라고 그냥 설명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이제 선생님 학교에 있는 물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압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므로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요거 고도 높아지는 거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지상의 각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해서 그대로 등압선을 작성하면 그러니까 지상의 각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했어요. 그걸 갖고 등압선은 압력이 동일한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걸 등압선이라고 하는 건데 작성하면 지도에서 볼 수 여기 두 개가 섞여져 버렸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등고선과 거의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등압선을 작성했더니 이 등압선과 등고선이 같은 모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같은 높이에 있는 걸 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만큼 압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등압선과 등고선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있을 거니까 그것들 선으로 연결했더니 이 등압선의 모양과 등고선의 모양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주의할 거 있어요, 여러분. 거의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속에서 일치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면 거의 같은 거랑 일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이 뭐죠? 이렇게 되면은 등압선과
등고선이 거의 일치하게 되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기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기압과 저기압 분포를 알기가 힘든가 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낮아지는 건데 이거에 맞춰서 등압선을 작성해 봤더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등압선이랑 뭐가? 등고선이 비슷하게 분포가 되더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압이랑 저기압의 분포를 알 수가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기압을 활용할 수가 없다.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기예보에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활용을 하려면 어디가 저기압이고 어디가 고기압이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기압차에 따른 뭔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등압선과 등고선이 똑같으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선생님 요거 때문에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 찾아가서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또 다 물어봤어요. 또 고기압이 뭐고 저기압이 뭔지 물어봤는데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압은 주변에 비해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에 비해 기압이 낮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압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저 고기압과 저기압을 알 수 없으니까 일기예보에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돼. 근데 보통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같은 경우 일기예보에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상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거 때문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해수면 고도상에서 관측하는 게 필요하더라. 왜 그런 거냐면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압선과 등고선이 같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상의 각 장소는 다 장소가 다를 수 있고 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 우리나라의 이 지상과 네덜란드의 지상과 뭐 여러 장소들의 지상은 다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각각의 장소들에서 기압을 측정했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등압선과 등고선이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졌나 봐요. 왜인지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몰라요, 지금. 근데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글에 따르면 논리상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해서 등압선을 작성했더니 그 결과 얘랑 얘가 비슷해지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고기압과 저기압 분포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돼? 일기예보를 활용할 수가 없더라. 근데 우린 일기예보를 활용하고 싶어. 그럼 전제를 없애야 돼.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해수면 고도상에 관측한 값, 즉 쉽게 말하면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수면 고도상에서 관측한 값으로 환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지상의 일기도 작성에 이용하는 지상기압이라고 하는 건 관측된 기압을 관측소가 위치하는 지점의 고도를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구 평균 해수면상 관측한 값으로 보정한다. 보정은 잘못된 값을 올바른 값으로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오차를 없애서 참값에 가깝게 만드는 게 보정이잖아요. 사진을 보정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잘못된 값을 참된 값으로 이렇게 점점점 오차를 없애가는 건데 여러분 16번 3번 보시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는 게 보정이다. 모자란 것이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건 우리가 보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정이랑은 다른 말이기 때문에 16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어휘 문제는 이렇게 자꾸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 지구 평균 해수면상에서 관측한 이유가 가장 뭐냐면 이 고도, 즉 높이라고 하죠. 이 높이를 고려하지 않기에 높이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왜? 지상의 각 장소라고 했으면 각각의 높이가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다 다른 곳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이 등압선과 등고선이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문제는 높이가 제각각 달라서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그 높이에 따른 영향을 없애서 그냥 높이를 동일한 높이로 그냥 맞춰서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에 따른 영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기예보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 결과 어떤 일을 벌이게 됐냐면 평균 해수면상의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뒤로 가야겠다. 평균 해수면 상에서 해수면 높이에서 관측을 하는 걸로 바꾸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해면 경정이라고 한다. 그럼 해면 경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했을 경우에 높이가 제각각 달라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상의 각 장소에서 측정했던 그 높이에 따른 어떤 영향력 이걸 없앨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기압을 측정할 때는 높이를 동일한 높이로 맞춰보자. 그래서 그거는 지구 평균 해수면 상에서 관측한 값으로 높이를 딱 고정시켜버리면 높이에 따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결국은 높이에 따라서 이런 고기압, 저기압이 생긴다기보다는 아까 물론 높이에 따라서 이제 기압이 낮아지고 한다고 했지만 일반적인 날씨에 이용하는 고기압과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에 관한 거나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 그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높이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단 주제는요. 죄송해요. 자꾸 기침 나오네요. 고도에 따른 기압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였죠. 해면 경정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제 높이에 관한 어떤 변수는 없애버렸어. 그럼 이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3분단에서 하는 겁니다. 기압의 변화는 공기의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아, 그러면 기압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공기의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기압을 온도 변화와 연계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온도 변화랑 어떤 관계 있는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압이 변하는 온도 변화 어떤 관계 있을까? 지상 기압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자, 가정은 되게 중요해요, 별표. 지상의 기압이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곳의 공기는 팽창한다. 자,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다라는 게 더워진다는 얘기니까 공기가 이렇게 퍼질 수 있겠죠. 팽창해요. 자, 그러면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 밀도라고 하는 건 이게 밀집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팽창하면 밀집되어 있는 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팽창하게 되면 둥둥둥 해서 팽창해서 점점 위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온도가 높으면 공기는 팽창할 거야. 그로 인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할 거야.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높이에 관한 걸 이제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온도에 관한 걸 얘기할 건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는 팽창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밀도는 작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하면 중요한 건 상공에서예요.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거 공기가. 상공에서 사방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상공에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상공이 있고 지상기압이 있어. 이게 차이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간이 존재하는 지상이 존재할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쳐봐요. 지상. 그 요 위에는 이제 상공이 있겠죠. 여긴 공중, 허공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상기압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있는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공기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좀 적어지겠죠? 공기가 적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기압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지상기압은 감소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팽창해. 그럼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갔으니까 이 지상의 공간에는 공기가 그만큼 적을 거라서 이 상공의 공기는 많아졌겠지만 지상의 공기는 적어졌을 거기 때문에 감소했다. 왜? 여기는 공기가 적어졌을 거니까. 그치? 정확히 말하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적을 소자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상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층에 있는 공기는 더 쌓이게 되므로 온도가 높은 곳의 상공, 즉 여기 온도가 높다고 했던 이 지상의 상공, 여기는 기압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기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왜? 여기 있던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갔을 거니까. 그래서 지상의 공간은 기압이 낮아지면 그 순간 그 지상의 위의 공간인 이 상공은 반대로 기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상공은 기압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걸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기는 어디서 이동한다고요?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지상에서 온도가 높았던 곳의 상공, 현재 어떤 상태죠? 고기압 상태가 됐겠죠. 온도가 높았던 곳, 여기에 있는 공기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으면 공기가 다 팽창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는 고기압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고기압, 거기에 있는 공기가 주변의 저기압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압이 높은 거니까 고기압 상태일 거고 어딘가에 있는 저기압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상공에서 이제 내가 너무 이제 고기압 됐으니까 여기저기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이동하면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에는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얘는 지금 공기가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얘가 저기압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변, 이 지상의 어딘가에 있는 고기압 상태의 공기가 여긴 저기압이 됐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공에서는 이곳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 상공의 아래에 있는 이 지상 부분에는 어디선가 있는 고기압의 공기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기압의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또다시 공기가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또 위로 올라가서 여긴 기압 높아지고 여긴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압의 차에 의해서 공기는 그 차를 메우기 위해 기압이 높은 곳, 즉 고기압에서 낮은 곳, 저기압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바람이다. 그럼 결국은 이걸 설명하는 게 뭐야?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기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바람이 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가 높아져서 그로 인해 밀도가 낮아지고 상승하게 돼갖고 밑에는 저기압, 위에는 고기압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고에서 저로 흐르기 때문에 상공에 있는 공기가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얘는 저기압 됐던 거니까 주변에 있는 고기압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요게 바람, 요것도 바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람의 방향에는 기압 이외의 다른 요소, 자, 이게 중요하겠네요. 현재 이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압이었어요. 고에서 저라고 하는 거. 근데 기압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다른 요소 설명하겠죠. 자, 고도가 같은 경우에 높이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온은 고위도일수록, 자, 위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고위도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자, 고위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구가 있다 생각하면 가운데가 적도죠. 그리고 위가 뭐 남극, 북극이 이제 극지방. 그러니까 위에 쪽에 고위도, 가운데가 0, 밑에가 또 고위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도는 위에 있는 게 고위도. 그럼 고위도 지역을 우리가 극지방 생각하면 되니까 되게 춥겠죠. 남극, 북극 되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고위도의 특징은 뭐죠? 온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기온은 고위도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고도는 같다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자, 고위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모든 곳의 지상기압이, 넘어갈게요. 지상기압이 같다고 가정하면 온도가 낮은 고위도의 공기 밀도가 저위도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 여러분 여기서 막 말이 계속 똑같은 말 같은 게 반복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잘 기억해요. 자, 고위도는 온도가 낮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반대 경우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온도가 높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졌고 그 결과 공기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온도가 올라간, 이 상승한 결과 기압은 어떻게 됐어? 낮아졌잖아. 온도가 높으면 기압은 낮아졌다. 이게 아까 우리 지상에서 있던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온도가 낮은 고위도라고 했어. 그러면 온도가 높을 경우에 기압이 낮아졌었으니까 온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기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겠죠. 여기는 아마 고기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저위도보다 크다. 자, 공기 밀도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밀도, 밀집도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밀집도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면 그 결과 기압이 낮아진 거 확인했잖아? 그럼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지? 기압이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 밀도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고위도가 기압이 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압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럼 지상에서 상공으로 올라갈 때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도 고위도가 저희보다 크다. 왜냐하면 고위도는 날씨가 일단 온도가 낮다고 했잖아. 그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아래에 공기가 밀집돼 있어. 고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고위도는 공기가 되게 많이 뭉쳐 있어.
그 상태에서 아까 높이에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많은 상태였다면 올라갈 때 공기가 많이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애당초 공기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올라갈 때 줄어드는 그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도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폭도 고위도가 클 수밖에 없다. 왜 고위도가 크다? 애당초 처음부터 기압이 많이 뭉쳐있는 고기압 상태니까. 결국 상공에서 동일 고도의 기압은 고위도가 저기압이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상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랑 이제 반대가 되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고위도는 여기 온도가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온도가 낮아요. 그럼 지상의 온도가 낮다면 얘가 반대가 될 거냐? 여기가 고기압일 거야. 그러니까 이 고위도의 기압은 상공은 얘와 반대로 저기압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위도가 저기압이어 써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앞에 쪽에서 얘기할 때 지상에서 온도가 높아서 그 결과 기압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고위도의 온도는 낮은 편이라고 했어. 그럼 얘랑 반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기압이 높은 편이겠지. 그러면 아까 앞에서의 사례는 지상의 기압이 낮아지니까 상공의 기압은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 고위도는 얘랑 반대로 본다면 위에 있는 상공의 기압은 낮아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위도는 저기압, 반대로 저위도는 고기압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아까 바람 어떻게 흐른다고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공에서의 바람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네요. 상공에서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어야 된다. 저위도 고기압이고 고위도가 저기압이니까. 자, 이래야 한데, 하지만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자, 우리가 고도가 같을 경우에 이렇다고 했는데 지구 전체의 고도가 다 똑같진 않잖아. 변수를 줄여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고도의 문제도 있고 마찰력 문제도 있고 전향력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여러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고위도의, 그러니까 바람이 항상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차피 고도도 다 똑같지가 않고 마찰력도 있고 전향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아 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3문단 주제요. 기압과 공기, 그리고 기압과 공기의 온도, 그다음 위도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좀 요거까지 얘기했어요. 이거와 반대의 부분이 위도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야. 자, 3문단 갑시다. 기온이나 기압 등의 고도 분포를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도록 단순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표준대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표준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도록 만든 것들을 표준대기. 우리가 표준화시킨다라는 것들은 뭔가 좀 약간 기준을 잡아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도록 단순한 모양으로 만든 걸 우리는 표준대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날씨를 알고 싶은데 날씨에 활용을 할 때 기온이나 기압 같은 거에 분포를 그리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표준대기라는 걸 쓴다. 그런데 이 표준대기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실제 대기의 평균 상태와 비슷하도록 단순화시켜 놓은 게 표준대기라고 했다. 그래서 널리 사용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국제민간상 항공기구에 채택한 것인데 해발고도 약 5.5km에서의 기압은 5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지금 표준대기가 약 5.5km에서 500헥토파스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나 봐요. 표준대기는. 자, 이러한 표준대기의 상태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상층 일기도인데 우리가 TV의 일기예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지상 일기도라고. 두 개 다른 거잖아? 같은 게 아니네? 그럼 우리 이제 두 개를 정리해야 돼. 표준대기 정리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쪼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상층 일기도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지상 일기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상 일기도는 언제 하는 건데? 우리가 TV의 일기예보에서 보는 거다. 그럼 TV의 일기예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니까 그냥 우리 시청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지상 일기도인가 봐요. 이것은 각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면 경정 거쳐서 산출한 값이래. 아, 그러면 지상 일기도가 뭐라는 거야? 얘는 해면 경정 통해서 산출한 값이고요.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도 해당 지역 날씨의 대략적인 경향을 알 수 있지만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는 지상 일기도의 단점이 하나 있네. 얘는 뭐가 안 되냐면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보관들, 날씨 예보를 이제 담당한 사람들이겠죠. 상층일기도, 그러면 전문가들은 여기 있는 이 지상일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상층일기도를 보는 사람들이 예보관들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TV를 통해서 보는 게 지상일기도를 보고 있는 건데 이들은 실제로는 이제 상층일기도라는 걸 본다는 거겠죠. 활용하는데 대기운동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500헥토파스칼이라는 게 이 상층 일기도랑 연결되는 거네. 그리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상층 일기도는 선생님 되게 많이 좀 겹쳐놨네. 일기도는 어떤 정해진 기압이 나타내는 등하면을 상정해서 그 기압이 나타난 고도와 기압, 기온, 바람, 습도 등 각종 기상 요소를 기입해서 작성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층 일기도가 뭐 하는가 봤더니 등압면이라는 것들을 상정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상 요소들을 여기다가 기입해서 뭔가를 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얘는 해면 경정 통해서 그냥 측정한 값들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얘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동일 고도에서도 기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하면은 수평면이 되지 않는다. 그럼 포인트는 동일 고도에서도 기압이 다르다. 그러니까 등압면은 수평면이 되지 않아. 동일 고도에서는 등압면이 수평면이 되지 않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다가 적게 제일 중요한 말이 동일 고도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등압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평면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파악하고 마무리합시다. 동일 고도에서는 기압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쵸? 기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등압면은 수평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압면은 곧 수평면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등압면의 고도는 등고선으로 표현한다. 등고선은 수평면산의 등압선과 마찬가지로 기압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등고선이라는 게 뭘 나타내고 있다? 기압의 분포를 나타내준다라는 거. 등고선은 우리 높이에 따른 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게 기압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마무리합시다. 표준대기의 정의 플러스 상층 일기도와 지상 일기도를 비교하고 있다. 정의 다 했네요. 자, 이렇게 대충 정리한 모습으로 이제 문제 풀어가는 거예요. 오음산도 있구나. 풍속 얘기가 나와 있네. 자, 풍속도 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단위 거리당 기압차가 클수록 빠르다. 그러면 풍속이라는 것도 기압의 영향. 그럼 현재 지금 기압의 영향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기압차가 클수록 뭐가 빠른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은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쓰면 되겠다. 이거 밑에다가 좀 써볼까요? 이제는 여기를 좀 지워야겠다. 이 밑에다 그냥 쓰죠. 기압차가 크면 뭐가 빠르다?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동일 고도에서 고저 위도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질수록, 자, 기온 차이가 작으면 기압차가 작아지게 되고, 기압차가 작으면 풍속은 느려진다. 그럼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포인트 잡아서,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이쪽으로 왔는데? 흔들렸구나. 자, 간단하게 씁시다. 일단은 기온 차가 작으면 기압차도 작아지고 그 결과 풍속도 느려진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압차가 크면 풍속이 크다고 했는데 기온차가 낮은 경우에는 기압차가 작아지게 되고 기압차와 풍속은 지금 비례관계 있는 것 같으니까 얘가 낮으면 풍속도 느려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우리나라에서 풍속은 겨울보다 여름에 느린 것. 여름에 왜 느릴까? 우리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느리다고 하는 것들은 기온차나 기압차가 낮다는 거니까 여름에 느린 것이 이런 원리다 라고 했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낮다는 얘기죠? 여름은 기온차가 적고, 그죠? 그리고 나서 기압차도 작아. 그래서 상공의 풍속이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 그대로 적용만 해본 거예요. 여름에 왜 느려요, 풍속이? 하늘의 그 공중에 있는 이 상공의 풍속이 왜 여름철에 느린 거예요? 기온차가 적고 기압차가 낮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최근 동아시아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우리가 뭐 그냥 쉬운 얘기하는 황사 현상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북극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지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기후변화로 고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줄어들어. 얘들아 봐. 일단은 저위도는 온도가 높을 거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온차가 크잖아요? 그럼 기온차가 크면 아까 기온차가 클 때 기압차가 클수록 이 풍속이 빠르다고 했잖아. 그런데 북극 쪽에 좀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면 고위도와 저위도 간에 기온차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럼 기온차가 적어지면 결국은 기압차가 적어서 이 결과 풍속이라는 게 느리다고 했으니까 뭔가가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저위도 간의 기온차가 줄어들었어. 기온차가 줄어. 그럼 기압차가 작아지겠죠. 바람이 약해져. 풍속이 약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동쪽 해상으로 수송되지 못한 채. 왜? 풍속이 약해졌으니까 빨리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 막 이동해 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동이 잘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 같죠?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난다. 와, 그럼 결국은 요 기온차가 낮아서 기압차가 낮아지고 풍속이 낮아지는 요거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저기 보니까 미세먼지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런 미세먼지 현상을 해결하려면 뭐가 세야 되는 거지? 풍속이 세야 하는 거예요. 그럼 풍속이 세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압차가 커야 되는 거죠. 기압차가 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온차도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고위도일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고저위도 간의 기온차는 줄어들 것이고 기온차가 줄면 기압차가 줄고 그로 인해 풍속이 약해질 거니까 대기는 잘 움직이지 않는 대기 정체 현상. 여기 나오는 미세먼지 현상이라는 게 바로 대기가 정체되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요. 풍속과 기압의 관계 및 대기 정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됐죠? 좀 어렵죠? 이게 고3 수능 특강 지문이긴 한데 약간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아예 없거나 물론 이제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국어 문제는 지구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요. 다만 이제 오래 읽어야 되냐 아니면 빨리 읽어서 해석할 수 있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즉 독서 지문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지문을 최대한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배경 지식을 간전히 갖춘다가 아니라 읽는 연습을 많이 해서 최대한 글을 읽고 이 글이 어떤 구조가 갖고 있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논리적인 인과관계 파악하고 이런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것들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1번.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상승한다. 우리 아까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틀린 설명이네요. 그죠? 2번이요.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진다. 우리 아까 온도가 어디 갔지?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낮아진다고 했잖아. 그럼 밀도가 커진다는 말은 틀렸네요. 그죠? 잘못된 말.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만 잘 적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3번. 같은 지점에서 지상의 기온이 높아지면 상공의 기압이 높아진다. 지상의 기온이 높은 상태야. 그러면 기압은 낮아질 것이고 그곳의 상공의 기압은 높아졌다라는 거. 맞네? 그럼 다 몇 번이죠? 3번이죠. 그죠? 됐죠? 간단했죠? 그러니까 요게 해석이 안 되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4번째. 보정하지 않은 등압선이 나타내는 값은 등고선에 각각 비례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죠? 5번째. 고저위도 간의 기온 차이가 겨울보다 여름에 더 크다라고 했는데 기온 차이가 여름에 더 크다? 아까 여름은 기온 차이가 어떻다 그랬죠? 적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온차가 적어서 기압차도 적고 바람이 적게 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풍속이 느리다라고. 자, 1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기압과 바람의 관계인데요.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향력 등 다른 요인이 배제되는 조건이라면 상공에서는 바람은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요소들 때문에 꼭 그런 거 아니다 설명했잖아. 근데 그런 걸 뺀다면 기본적으로 저위도의 상공은 고기압이라고 얘기했고 고위도의 상공은 저기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아까 본문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설명이 아니죠. 맞는 말. 왜냐하면 저위도의 상공은 고기압인 상태일 거고 고위도의 상공은 저기압인 상태일 거니까.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 니은이요. 지구 전체의 지상기압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까 이거의 반대 부분이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상온도가 낮은 곳의 상공에 있는 공기. 자, 지상온도가 낮은 곳의 상공은 지상온도가 높은 곳의 상공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상온도가 낮은 곳의 상공에 있는 공기는 어때?
기압이 이런 반대니까 저기압이어야 돼. 그치? 그렇죠? 그리고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곳. 자, 요거랑 똑같은 거네. 지상의 높은 곳의 상공. 이 상공은 뭐죠? 기압이 높은 고기압일 거 아니에요. 이 상공은 고기압 상태. 그럼 어떤 말이지? 저기압이 고기압으로 이동한다. 우리 아까 공기는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지?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고 했지. 그럼 반대로 돼 있는 거잖아. 틀렸네요. 그죠? 세 번째. 자, 바람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로 인해 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고도가 같은 경우라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기압 차이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아까 기압 차이만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있다 그랬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전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도 있었지? 전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마찰력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죠. 4번이요. 풍속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기압 차이가 큰, 자, 기압 차이가 커? 그러면 기압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네요. 기압이 차이가 크면 풍속은 뭐였다? 강하다. 강하다. 맞네요. 그죠? 리을 맞네. 그 정답은 기압과 리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14번 갑시다. 보기는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는 거네요. 자, A씨가 지금 현재 함께하는 도시를 뭔가 만들고 싶은가 봐요.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그래서 보니까 바람길 숲을 조성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폭염 완화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더운 곳인가 봐. 그 폭염을 완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외곽 산림에 사용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의 핵심은 온도가 낮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이 바람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 그럼 바람을 밖으로 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들어오게 만들고 뜨거운 공기는 내보내고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바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천과 주요 도로 주변에 연결숲. 그럼 연결숲을 조성한 가장 큰 이유는 뭐지, 얘들아? 외부에 생성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되게 만들려고 연결숲을 조성한 거죠. 그렇게 하면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연결숲의 핵심 포인트는 약간 외부에 있는 공기들이 바람이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연결숲이겠구나. 맑은 공기가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연결숲이겠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가보죠. 도시 외곽 산림에서 형성된 공기가 차갑다는 것은 자, 온도가 낮다는 거죠. 산림에는 도시에 뜨거운 열기가 없어서 온도가 낮으므로 그곳의 공기가 A시의 공기보다 차갑다는 뜻이겠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가 뜨거워. 그래서 이 도시의 뜨거운 열기가 저기 산림에는 없어. 그럼 거긴 차가운 곳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2번이요. 자, 바람길 숲이 제대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A시는 도시 외곽에서 시작된 바람이 도시 내부를 거쳐 다시 외부로 막혀시 불 수 있도록 계획을. 그쵸? 이게 들어오고 뜨거운 열기는 내보내고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3번 A씨가 바람길 숲을 통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하면 도시 외부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쵸? 여기는 더운 열기를 내보냈으니까 저긴 높아질 수 있겠네요. 이로 인해 도시 내부의 온도가 바람이 불기 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여기 있는 열기를 내보냈잖아. 그럼 외부는 높아질 수 있겠지. 근데 도시 내부의 온도는 바람이 불기 전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낮아져야 정상인 거잖아.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 연결숲을 조성했다? 연결숲은 바람이 불어온 상태인 지금 전제하는 건데 바람이 부는 걸 막으려고 연결숲을 조성한 거야? 아니지. 바람 들어오라고 연결숲을 조성해 놓은 거잖아.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겠다. 간단한 얘기네요. 공기를 내보냈어. 그럼 당연히 여기 공기는 온도가 낮아져야 정상인 건데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음 4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5번인데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쫄지 마요. 왜 쫄지 말라고 하냐면 지상일기도 상충일기도니까 지상과 상층 이거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글씨를 보면 돼. 그림 갖고서 막 헤매지 마. 이게 무슨 그림이야? 헤매지 말고 본문에 읽었던 거 갖고 파악하면 돼. 1번부터 가자. 자, 가에 제시된 기압이야. 가는 지상일기도야. 지상일기도 얘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면경정 거쳐 산출한 값. 우리 아까 해면경정 거쳐서 산출한 값이라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말은. 2번. 나에서 볼 수 있는 등고선은 등압면의 고도를 표현한 것으로 기압이 500 헥토파스칼. 우리 아까 상층일기도가 500 헥토파스칼 한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지? 등압면에 상정한 것들. 다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맞는 말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요. 나는
특정 기압이 나타나는 등하면을 상정해서 그 기압이 나타난 고도와 기온 등 각종 기상 요소. 우리 아까 각종 기상 요소를 기입한 게 이 상층일기도 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틀리면 아니라 볼 수 있겠네. 4번이요. 가는 텔레비전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 가는 지상일기도인데 일반인 쉽게 볼 수 있는 거. 나는 일기 예보관들이 날씨 예측하기 활용하는 거. 예보관들이 보는 것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서 본문에서 찾는 거지 이걸 우리가 표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가는 동일고도에서의 기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등하면이 수평면이고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일고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등하면이 수평면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등하면이 수평면이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치? 이거 아까 적었던 거 틀린 말이잖아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요 어려웠던 기상일기에 대한 지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아까 문제 풀었죠? 답이 아까 3번이었던 걸 기억해요. 이거는 보완이라고 한다. 우리 책에서는 보정이 써 있었지만 틀리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19페이지에 있는 문장 파트 2, 3번에서 4번 문제 요것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 요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한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출제에 항상 탑 7 안에 들어가는, 정확히 말하면 탑 5 안에 들어가는,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탑 3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게 바로 아는 문장, 암기 문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119페이지에 있는 것들 보시면서 문장 파트 2에 가는 것들 잘 해결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봅시다.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장은 첫 번째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걸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면 겹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겹문장이 우리가 2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어진 문장, 하나는 아는 문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중에 이어진 문장 이렇게 보면 되고 아는 문장은 뒤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문장은 혼문장이라는 게 있고 겹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것,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2개씩 존재하는 것. 물론 형태는 주서도 있지만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서라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문장이 가운데 쏙 들어가서 문장이 문장을 안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라고 했지만 문장은 서술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해도 서술어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자 가능하잖아요. 먹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만으로 문장이 안 되죠. 나는, 그녀는 안 되죠. 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찾을 때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 주어가 없는 서술어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절이 될 수 있다.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어진 문장은 뭐가 있냐? 대등이 있고 종속이 있는데 대등은 말 그대로 양쪽의 문장이 평등한 관계. 인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떡을 먹는다.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성격이 서로 조건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중요하다를 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이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종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가 웃어서 나는 기뻐. 그럼 말하고 싶은 건 네가 웃었다야? 아니면 나는 기쁘다는 얘기야? 말하고 싶은 건 나 기뻐. 왜? 네가 웃어서.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고 얘는 얘를 위한 종속된 문장인 거지. 그래서 얘를 주문장, 얘를 종속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해라. 그럼 포인트는 공부해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중요한 문장인 건데 얘는 그것에 대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조건. 얘는 원인이죠. 네가 웃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들 서로 어떤 자격이
동등하지 않다. 근데 동등한 거는 얘네처럼 이거는 나열이죠. 일종의 대등한 나열인데 대조도 대등이에요, 여러분. 인수는 밥을 먹었지만 영희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도 두 개는 동일한 대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등은 나열과 대조 딱 두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종속은 조건, 원인, 의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끊어본 문제죠. 네가 웃었다, 나는 기쁘다, 시간이 남았다, 공부를 하다. 뭐 이렇게 해서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아는 문장인데, 그러면 그 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5개를 살펴볼 건데, 명사 기능을 하느냐, 관형사 기능을 하느냐, 부사 기능할 거냐, 서술어 기능하냐, 아니면 혹시 인용의 표현을 사용되냐, 이 5가지 찾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아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안긴 문장, 그 안긴 문장이죠.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긴 문장을 찾으려면 뭐만 찾으면 되냐면 서술어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서술어에 여기 쓴 것처럼 기가 붙어있나, 는, 던이 붙어있나, 이게 도록이 붙어있나 찾아보면 그게 곧 그 절이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여기 일단은 여기 시간이다가 서술어죠. 이르다 서술어고 가다가 서술어인데 여기에 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기. 그러면 집에 가다인데 기가 만들어져서 가기 플러스 지금 조사애가 붙었어. 그러면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데 체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기라고 한 요 가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여러분? 나는 네가 범인 아니야, 네가 밥 먹었음을 알아. 이런 문장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알아가 서술어죠. 그 다음에 먹다가 서술어죠. 서술어가 2개니까 일단은 겹문장일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먹은 거죠? 네가 먹은 거야. 그러면 네가 밥을 먹었는데 여기 음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치 뭐처럼 쓰인 거야? 명사처럼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붙는다고? 플러스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조사라는 을을 붙여놓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뭐뭐 했음을 알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장이야? 아는 문장이다로 찾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절 찾아라로 얘기하면 음이나 기가 붙어 있다. 명사절. 자, 는, 을던 찾으라고 얘기했어. 자, 서술어 찾아볼까요? 책이다 서술어. 그 다음에 읽다 서술어죠. 근데 읽다에 뭐가 붙어 있죠? 은이라는 게 붙어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일 거니까 그럼 읽다 누가 읽었죠? 내가 읽은 거죠. 근데 내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 될 수 있고 은 붙어 있네. 그럼 내가 읽은 뭐야? 책을 꾸미는 말이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우리가 관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형사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네가 먹던 밥을 알아. 그러면 알아와 먹다가 서술일 텐데 네가 먹던 밥 그리고 여기 던이라는 게 들어있네. 는, 을던. 그죠? 이게 하나의 절. 무슨 절? 관형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는, 을던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절은 이게 도록이 붙은 걸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서술어 한다죠. 그 다음에 잘나다 서술어일 거고 또 그 다음에 없다도 서술어일 거고. 근데 없다에 뭐가 붙어있지? 이가 붙어있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아무것도 없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하나의 절이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뭐 잘난 척을 한다고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뭐뭐 하네 뭐뭐 하다라는 말을 꾸미는 거니까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역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봐봐요. 마음이 약하다가 서술어잖아요.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주어고 얘도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인수는 주어 서술어는 약간 이런 거죠. 인수가 영희가 간다? 이상하죠. 약간 좀 이상해요. 주어 서술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약해요. 뭐가 약하죠? 인수는 약한가요?
인수는 약한 게 아니라 인수는 전체를 묶어서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의 주어는 마음인 거고 이 주어의 서술어는 약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약하다 전체가 이 주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하나, 두 개라고 얘기해서 주어 하나, 주어 두 개, 서술어 두 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서술절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 형태로 많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머니는 손이 크시다. 그러면 할머니는 손이 크시다. 할머니는 주어, 손이도 주어, 크시다는 서술어. 근데 크시다 서술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크시다. 할머니는 손이 크시다. 할머니는 크신가? 아니죠. 할머니는 손이 크신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서술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용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하고 라고를 찾아보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했다. 따왔다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풀면 무슨 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죠. 불을 줄이세요에 물이 끓으면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돼 있어. 우리가 아까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이라고 하는 건 한쪽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살펴볼게요. 일단은 불을 줄이세요. 1번 기억인 것 같은데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세요. 말하고 싶은 건 뭐죠? 불 줄여! 이런 얘기잖아. 그럼 불 줄여를 말하고 싶은데 물이 끓으면이라는 건 조건이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종속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물이 끓는다! 이게 아니라 불을 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 아니고 맞는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적절한 거니까 답은 1번 바로 나왔네. 끝. 자, 2번 왜 틀린지 보죠. 부사절이래요. 부사절은 우리가 아까 이게 도로 찾으라 했는데 떠났다 서술어, 없다 서술어. 근데 여기 이 붙어 있다. 아하. 이 붙어 있으니까 요게 부사절인가 보다.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없다잖아. 그러면 아무런 준비다 주어, 없다가 서술어. 그래서 하나의 절. 근데 이 아무런 준비 없이 뭐 떠났다라는 뭐 용언을 꾸미는 말,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사나 형사를 꾸밀 수 있는 거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절 아무런 준비도 없이가 여행을 꾸며줄 수, 여행을 꾸미는 게 아니라 뭘 떠났다를 꾸미는 거잖아. 그래 틀린 거죠. 부사절은 찾았는데. 자, 3번이요. 형이 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가 직접 인용돼. 얘들아, 직접 인용의 포인트는 큰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죠? 그냥 고라고 하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간접 인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4번 리을이요. 그 사람의 발언은 주어이고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가 서술어인 혼문장이다. 얘들아, 혼문장인지 견문장이 어떻게 찾아라 했죠, 선생님이? 서술어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 그랬지? 서술어 찾아볼까? 드러나다 서술어, 거짓이다 서술어. 그럼 서술어가 두 개잖아. 뭐야? 견문장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절이 들어가 있는 걸까? 잘 보면 거짓이다. 뭐가? 그 사람의 발언이 거짓이다야. 그러면 이 거짓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이 다에다가 요게 지금 결합된 거죠. 그래서 미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임. 그래서 기가 들어가 있는 명사절을 얘기하는가 볼 수 있어요. 명사절이니까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사가 붙었다는 건 앞에가 체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마치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짓이라는 이 체언에다가 요거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명사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이요. 여기 왜 틀리냐면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 틀린 거죠. 5번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요게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다. 얘들아 봐봐. 지금 현재 인생은 짧다. 이거하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이 두 개 연결됐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이 두 개 연결된 거야? 아니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얘하고 얘가 연결된 문장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진 문장인 거지 이 전체랑 얘가 묶여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우리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번 문제예요. 자, 기억에서 미음을 A에서 C로 분류하는 건데요. 명사절 아는 문장, 관용사절 아는 가진 문장, 그 다음에 부사절 아는 문장이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명사절은 음기, 관용사절은 은는을던, 부사절은 뭐 이게 도록 찾아보라 얘기했었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서술어 찾아보자. 일단은 있다, 펼쳐지다, 그 다음에 드넓다가 보이네. 그치? 근데 드넓다의 뒤에 뭐가 붙어있지?
은 붙어 있다. 그지? 은는 을던이 보이네요. 그죠? 그럼 은는 을던 보이는 거면 은 뭐죠? 은는 을던 관형절이라고 설명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 있는 1에는 여기는 B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B는 기역과 연결되는 것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기 바랍니다. 자, 서술로 찾아보죠. 바랍니다. 또 어디 있어요? 살다가 있네. 그지? 살다에 뭐가 보여? 기가 보이네. 음기. 아까 뭐였지? 명사절. 그럼 명사절이니까 얘는 A라고 쓰면 되겠다. 쉽죠? 그 다음 3번이요.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을 내가 산다오. 자, 산다 서술어. 그 다음 있다 서술어인데 보이네. 음기 아까 뭐라 그랬지?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죠. 음기. 그럼 지금 현재 A에 연결된 게 우리 A에 연결된 게 니은하고 디귿이 있었고 B하고 C가 있다면 B에는 지금 기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리을이요. 어제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듣다라는 말 하나 있고 결혼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했다는 은는을던 또 있다. 은는을던 맞아요? 은는을던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은는을던 맞죠? 은는을던 그죠? 그러면 결혼했다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는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절이에요? 관용절. 그러니까 관용절 얘는 B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역과 리을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됐죠? 은는을던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5번째 우리는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다가 하나 있네. 근데 도록이 보이네. 이게 도록 무슨 절이었지? 부사절. C였네요. C에 들어갈 거는 미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뭐 있죠 답이? 이렇게 되는 게 3번밖에 없다. 그지?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여러분 익혀도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시험에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나올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문법이 많이 있는데 문법 다 해줄까 했는데 여러분 주말 동안 다 안 볼 것 같긴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혹시 이 뒤에 또 문법 필요한 거 어떤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잠깐 찍어서 볼 테니까 찍어주면 그거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끝. 고생했고 이 강의 다 들었으면 선생님한테 17차시 강의라고 문자 꼭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20차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20차시 현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